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악재가 하나 추가되면서 위기를 쇄신하려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인데 자세한 이야기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주 산 넘어 산입니다. 이 삼성전자에 연이어서 악재가 터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면 우리나라 1등 기업이죠. 하지만 요즘에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에도 밀리고 있는데 이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 노조의 파업 선언과 반도체 공장 사고 등 악재가 겹치면서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 됐습니다. 네. 최근 이슈가 되는 이제 노조 파업부터 보면요, 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선언했어요.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이제 즉각적으로 뭐 파업에 이제 돌입한 건 아니지만 이제 한때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던 삼성전자에서 이제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것 자체가 창사 이래 처음인 터라 상당히 충격이 컸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그동안 노조도 결성되는 걸 막았던 거겠죠. 네. 노조의 파업 선언 소식이 전해진 29일에는 이제 반도체 공장 가동 우려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3% 넘게 급락을 했고요. 오늘도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노조가 3개월여 만에 재개된 이제 노사 간 본 교섭이 파행된 지 불과 하루 만에 파업을 선언했어요. 예.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우선 조합원 2만 8천 명에게 다음 달 7일 연차를 사용해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이제 임금제도 개선이며 이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된다면서 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것은 이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지급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결국 이게 돈 문제였던 것이죠. 삼성전자가 돈 많이 주는 회사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제 주력인 반도체 업황 둔화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에서 연간 14조 8천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자를 냈으니까 이 성과급을 주기 어려워진 것이죠. 작년에 DS 부문의 초과이익 성과급 지급률이 0%였어요. 현재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2만 8천여 명인데 이게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22% 정도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지금 1만 명에 못 미쳤는데 이 성과급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노조원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죠. 네네. 성과급 논란이 이제 불거진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는 올해 1월부터 임금 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갔는데요. 결국에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예. 한국 노총 산하인 이제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이제 파업 선언 이후에 단체 행동에서 다른 노조와 연대할 수도 있다면서 이제 민주노총과의 어떤 협력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삼성전자 공장이 멈추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대대적 파업이 구체화될 경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 많습니다. 네. 또 이번 파업이 하필 경영 상황이 안 좋을 때 터져서 이 네. 시기적으로도 썩 좋지가 않네요.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적자를 냈지 않습니까? 올해 1분기에는 흑자를 내긴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많아요. 특히 HBM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빼앗긴 데다가 파운드리에서도 TSMC와의 점유율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위기감을 느낀 삼성전자는 이 경쟁력 복원을 위해서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어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또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최근 임원들에게 삼성전자가 주 6일 근무를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이달 21일에는 이제 반도체 사업의 수장을 기존의 경계현 사장에서 전영현 부회장으로 전격 교체하는 충격요법도 꺼내 들었어요. 네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장에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27일에는 이제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또 이에 앞서 이달 24일에는 이제 기흥 사업장 어린이집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 업체 직원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을 해서 이제 근로자 안전 문제도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의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는데 네. 아무래도 새 반도체 수장의 능력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기업이 어려울수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해지는데요. 전영현 DS 부문장 이제 부회장이 구원투수로 등판을 했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이자
우리나라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를 꾸려갈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 부회장은 오늘 공개한 이제 취임사에서 임직원 여러분이 밤낮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새로운 각오로 상황을 더욱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반드시 찾겠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이 구성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소통과 토론을 또 키워드로 강조했는데요. 전 부회장은 최근의 어려움은 이제 반도체 고유의 소통과 토론의 문화를 이어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다면서 이제 강조했습니다. 또 이제 경영진과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최고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보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들어보면 이미 지금 삼성전자가 최고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쌓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성원에게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동시에 심어주려는 것으로 또 보입니다. 네. 전 부회장은 이제 지금 AI 시대다. 우리가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고 대응한다고 하면 AI 시대에 꼭 필요한 이제 반도체 사업에 다시 없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 부회장이 AI 시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HBM과 함께 파운드리 등 사업 궤도 정상화에 이제 전력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시 없을 기회를 잡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관련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법원 항소심서 최태원 노소영의 1조 3,800억 원 재산 분할. 오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이제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네네. 서울고법 가사 2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어요. 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65억 원에서 대폭적으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특히 지금 이 재산 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재산 규모 중에서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네. 1심보다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이번 판결에서 나온 그 근거는 뭐였습니까?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과 별거 후에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219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 거기에다가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면서 이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네네. 이어서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 주식, 그러니까 SK 지주회사 주식이 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SK그룹이 커가는데 노소영 관장이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이 재산 분할 비율을 최태원 회장 65%, 네. 노소영 관장 35%로 정했는데요. 재판부는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 액수를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또 판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같은 재산 분할 판결이 나오고 나서 SK주, 그러니까 SK 지주회사 주식 주가가 급등했어요. 전장보다 9.26% 오른 15만 8,100원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네. 이게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경우 이 판결이 만약에 끝까지 확정이 될 경우에 SK 경영권을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이제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최태원 회장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질타를 했는데요. 예.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는데도 2019년 2월부터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 소송 과정에서 이제 부정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산업계 소식에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하는 금리 천천히 서둘러라 하반기 통화정책 중요한 지침.
한국은행이 앞으로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힌트를 제시한 것 같은데 이 천천히 서둘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대체 언제 내릴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이 공식 블로그에 올린 리포트가 시장의 관심을 또 끌었습니다. 네. 천천히 서둘러라는 이제 국내외 중앙은행이 앞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또 밝혔는데요. 네. 이 천천히 서둘러라는 멘트가 이제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정책 결정 원칙입니다. 이제 과거에 나왔던 것인데 이제 한국은행이 로마 시대 말까지 인용하면서 너무 이르지도 너무 지나치게 늦지도 않은 통화 정책 기조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워낙 상충되는 위험 요소들이 많아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쉽게 결정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네. 보고서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겼죠? 네, 한국은행은 오늘 공개한 이제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주요 리스크 블로그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통화정책 전환이 너무 빠르거나 늦을 경우에 이제 각각 예상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네. 이제 우선 이제 그 이른 금리 인하 리스크로 이제 지목한 것은 물가 목표 2% 달성 지연과 환율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증가 등을 꼽았는데요. 네. 한은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둔화되고 있는데 이제 소비자 물가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높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또 농산물 가격과 국제 유가 상승 등이 얼마나 지속될지 파급의 영향이 얼마나 클지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특히 환율의 경우에 이제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금리 차가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자본 유출로 인해서 달러원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게 또 한은의 설명이고요. 네. 네네. 금리를 지금 수준으로 그럼 묶어놓거나 네. 오히려 올렸을 때는 좀 어떤 부작용이 있을 걸로 봤습니까? 한은은 통화 정책 전환이 너무 늦을 경우에 이 수출과 내수 간 차별화가 심화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현재 수출은 강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지만 1분기 반등한 소비와 건설 투자의 경우에 2분기에는 조정을 받는 등 이제 수출과 내수 간 어떤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별화가 이루어질 네. 수도 있다. 수출은 이제 글로벌 IT 경기 회복 등 대외 요인 덕이지만 내수 부진에는 이 고금리와 물가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네. 따라서 이 통화 긴축 기조가 오래 지속되면 수출과 내수 간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수출은 잘 되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실제 체감 경기는 더 차가울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단기적으로는 또 부동산 PF 부실 확대로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이제 통화 긴축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긴축이 길어질수록 부동산 경기 부진도 길어지고 금융 비용과 이제 공사비 증가 등으로 PF 부실 위험도 커지니까요. 또 저축은행 등 이제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은의 진단입니다. 네. 그래서 한은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은은 무슨 일이든 너무 서두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반대로 너무 기다리면 타이밍을 놓쳐서 의도한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에 균형적 정책 결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앙은행의 해안이 필요한 때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테슬라 제치고 한국인 보유 해외 주식 1위. 요새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엔비디아가 아주 핫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엔비디아로 새로 바뀌었다고요. 맞습니다. AI 시대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테슬라를 제치고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주식으로 등극했습니다. 네. 한국 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28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엔비디아 주식 보관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2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어요. 네. 반면에 테슬라 보관 금액은 약 14조 7천억 원으로 엔비디아에 근소하게 뒤처졌습니다. 올해 약 5개월간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1조 6천억 원, 엔비디아는 7천억 원 순매수 결제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순매수 결제 규모만 보면 테슬라가 엔비디아보다 많지만 워낙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르고 테슬라는 많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보관의 규모가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앞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전에는 테슬라가 꽤 오랫동안 1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렇죠. 이제 국내 투자자들의 어떤 해외 주식 보관 금액 1위 종목 교체는 약 4년 만인데요. 테슬라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2020년 7월 아마존을 누르고 3년 11개월간 무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주식 종목으로 이제 장기 집권했어요. 예. 그런데 뭐 이게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제 전기차 수요가 본격적인 둔화세에 접어들고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리스크로 테슬라 주가가 계속 이제 내려갔습니다. 연초에 250달러 선에 근접했던 테슬라 주가가 약 5개월간 뭐 30%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미 증시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네. 반면에 엔비디아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생성형 AI 개발에 뛰어든 빅테크 기업들의 AI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네. AI 반도체 대장주로 입지를 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